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 반신욕 건강 백서입니다. 저자는 신도 요시 하루,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도 요시 하루, 1948년 9월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동대학 부속병원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했다. 대표 저서로는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 자연의 속삭임, 의사의 말 등 다수가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암, 천식 등 요즘 특히 많은 병의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나만 즐겁다면, 나만 돈을 번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지구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의학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병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넓고 큰 눈으로 지구와 우주, 그리고 인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을 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모두 냉기 제거 건강법으로 가능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과 손을 잡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면 황폐해진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찾을 것이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냉기 제거 생활의 기본은 반신욕, 양말 신기,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하고 윗도리를 가볍게, 밥을 꼭꼭 씹어 먹기, 식사는 조금 모자라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마음의 냉기도 제거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다면 당신도 사회도 자연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기와 양기가 온몸 구석구석 빠짐없이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이것이 잘 돌지 못하고 어느 한 군데 정체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기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음기는 위로 올라가고 양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듯 기가 온몸을 빙글빙글 잘 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기와 양기에는 또 하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음기는 찬 곳을 좋아하고 양기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발이 차고 상반신이 따뜻하면 양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차기 때문이죠. 반대로 음기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쪽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 싫고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기 싫으면 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몸의 아래 위쪽에 온도차가 만들어낸 상태를 냉기라고 합니다. 냉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동맥에서 충분한 혈액이 나오지 않으면 내장의 세포와 손발의 근육 세포 등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반신은 차게 하고 하반신은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냉기를 제거해서 몸에서 병의 독을 배출해야 합니다. 냉기는 피의 흐름을 나쁘게 하고 병의 근원을 만드는
매우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냉기는 물리적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고 음식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한족열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이른바 자기중심의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냉해지면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은 서양 의학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바로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슬러지라고 합니다. 슬러지란 하수벽에 달라붙은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진흙이 침전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오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하반신을 차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생기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돌지 못하면 영양분은 물론이고 내보내야 하는 노폐물의 배출이 나빠져서 내장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런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는 사람의 몸속에 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강한 세포보다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먼저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암세포를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암은 커지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어지고 암은 커다란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암이 생겼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기는 원인을 차단하면 암은 소멸됩니다. 생기는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순히 암을 잘라내고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부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강물이 쓰레기와 오염물로 더러워져 있을 경우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정화제를 뿌린다고 해도 한순간의 일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염의 근원을 단절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기가 있으면 몸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먼저 냉기를 제거해서 먼저 방해물을 없애야만 저절로 치유됩니다. 고전의 결론은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 중의 약이 바로 진정한 치료법이자 건강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써야 합니다. 냉기 제거를 하는 동안 몸의 냉기만 제거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냉기까지 제거해야 한다.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냉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른 삶의 근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면 사람만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혼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얼마 전 장수촌을 찾은 리포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이 말하기를 장수의 비결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뒹굴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뭔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이나 운동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깅을 하거나 에어로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닦고 물걸레질을 하면서 몸을 움직입니다. 주변의 길을 깨끗하게 쓸고 쓰레기를 버리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취미도 없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빈 깡통은 누구나 주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면 머리에 피가 쏠리고 몸이 냉해져서 내장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이 경우 몸 전체가 똑같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마음의 삐뚤어짐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짐에는 교만함, 냉정함, 이기심, 욕심이라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만함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정작 자신은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은 모두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간장과 담낭 부위가 나쁩니다. 냉정함은 차갑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차갑습니다. 교만함과 냉정함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냉정한 마음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구나 하는 다른 사람의 고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저 사람이라면 내게 이 정도의 일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냉정한 사람은 심장과 혈관 계통이 나쁩니다. 소장,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도 나빠집니다. 한방에서는 3초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고 소화기병과도 연관이 됩니다. 3번째의 이기심이란 나만은 안전하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락하고 싶어서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심하고 싶으니 조금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바로 먹고 마십니다. 굶어 죽을까 걱정하고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먹고 마십니다. 즉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실지 아실 것입니다. 소화기가 나빠져서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소화기가 나빠집니다. 4번째는 욕심입니다. 극락왕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스스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폐와 대장이 나빠집니다. 욕심이 많으면 밖으로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싶다. 버리는 것은 싫다. 이런 잠재의식이 있어서 변비로 고생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병을 초래한다. 병이란 마음의 삐뚤어짐 때문에 생긴다고 기술했습니다.
마음의 삐뚤어짐의 첫째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다라는 집착은 마음의 독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하를 얻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하고 싶다라는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꼭 먹어야 하는 하고 싶다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하고 싶다가 있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화투를 칠 때 상대는 단 3명입니다. 그런데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에는 상대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머리에 피가 오릅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끙끙 앓게 됩니다. 머리에 피가 오르면 발이 냉해집니다. 건강이란 동양의학에서 말하듯 음기와 양기가 몸속을 순조롭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기의 흐름과 함께 혈액이 순환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혈액의 순환이 정체되면, 이를테면 동맥이 정체되면 영양분과 산소가 운반되지 않습니다. 정맥이 정체되면 탄산가스와 그 외의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설로 교통이 차단된 대도시와 같습니다. 생활 물자가 들어오지 않고 쓰레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시의 시민 생활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냉기 제거를 위한 7가지 실천 요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조결이 피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원리로 봐서 탕에 들어갈 때 어깨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탕에 몸을 담글 때 허리 밑, 적어도 명치 밑이 좋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서서 놀게 하면 됩니다. 탕의 온도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 좋고 20분 이상 느긋하게 앉아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피부의 표면만 데워질 뿐 몸속까지는 데워지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느긋하게 들어가 있으면 몸속까지 열이 전달이 되어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 내장의 기능도 좋아져서 땀이 납니다. 이 땀은 내장에 독이 나오는 것이므로 땀을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기가 제거되면 땀이 나오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욕실이 차가울 때는 처음부터 반신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반신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다음 욕조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어깨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하반신의 몸속까지 탕의 온도가 스며들어서 영하 6도의 추운 겨울밤일지라도 욕실의 창문을 열고 찬바람이 들어오게 해도 됩니다. 몸에 닿는 찬바람은 아마도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도 책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는 반신욕을 몇 시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반신에는 팔도 포함됩니다. 그럼 팔이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팔은 밖으로 내놓고 손목은 탕 속에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목도 상반신에 들어가므로 당연히 밖으로 내놓고 있어야 합니다. 탕에서 나오면 몸을 잘 씻고 양말, 바지 순으로 아랫돌이 붙어 있습니다. 상반신은 얇은 것을 입습니다. 탕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족탕만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양말을 겹겹이 신는 것이 냉기를 막는 비결. 발이 뜨겁다는 것은 냉하다는 증거이다. 양말을 겹겹이 신으면 발이 따뜻해지고 피의 흐름이 좋아져서 발에서 독이 마구 배출됩니다. 발바닥에는 몸의 어느 부위보다도 한 선이 많고 내장의 뜸자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견섬유는 독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실크로 만든 발가락 양말을 먼저 신습니다. 발가락 양말이 좋은 것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서 나오는 독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역시 흡수력이 뛰어난 면 양말을 신습니다. 두 번째로 신는 양말은 보통 모양의 것을 신습니다. 다음에는 실크, 그 다음에는 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5장에서 6장을 신고 마지막으로 면이나 털 양말을 신으면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신고 잡니다. 양말 중에는 발목이 꽉 끼어서 피의 흐름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목 부분의 고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양말을 많이 신으니 빨래하기가 힘든데 매일 빨아 신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신고 있어도 됩니다. 한편 피부와 맞닿은 양말만 매일 갈아 신는 방법도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신는 양말은 빨지 말고 반나절 그냥 두었다가 다시 신으면 됩니다. 낮에 신은 것은 더러워졌다고 생각될 때 빨면 됩니다. 처음에는 양말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독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발이 뜨거우니 양말은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이 너무 냉하다는 증거입니다. 양말을 잘 신고 있으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와 뜨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반신을 가볍게 입습니다. 하의는 두껍게, 상의는 얇게 입는다. 옷을 잘못 입어서 냉기가 심해지면 발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발을 차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반신이 춥다고 상의를 많이 입게 됩니다. 두한 종렬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입는 것이 좋은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복 바지를 입지 않고 양말은 한 켤레만 신습니다. 내복 바지를 입으면 노인네 같다는 말을 들으니 맨살에 양복 바지만 입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 재킷을 입습니다. 그러면 두한 종렬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발이 점점 냉해지고 몸이 나빠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다리에는 나일론 스타킹 하나를 달랑 신습니다. 스타킹을 만드는 화학섬유는 몸에 상당히 나쁩니다. 몸의 표면에서 독이 배출되는데 화학섬유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독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밑으로 정체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발진으로 나타납니다. 나일론 블라우스를 입으면 염증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하의에 비해서 상의는 많이 있습니다. 모피 코트까지 걸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동경하는 복장이라니 큰일입니다. 하체는 두껍게, 상체는 가볍게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몸이 튼튼해집니다. 두한 종려를 늘 염두에 두고 내복 바지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긴 치마를 입으면 다리와 치마 사이에 큰 공기층이 생겨서 겨울에는 특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복은 매우 합리적인 옷입니다. 솜과 비단으로 누빈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습니다. 상반신에는 얇은 저고리 한 장을 입으니 참으로 좋습니다. 예전에는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화학 섬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상의부터 점차 얇게 입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양말은 꼭 신습니다. 하체는 두껍게, 상체는 가볍게.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적게 묻고 잘 씹는다. 냉기 제거에 있어서 식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해초류, 콩류를 주로 한 채식이고 맛은 담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식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보통 2000kcal나 2200kcal를 섭취하는데 1000이나 1100kcal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는 체력이 모자란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1100kcal라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요리는 그릇에 가득 담지 않고 조금씩 담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입에 넣고 오른쪽 이로 잘 씹고 그 다음에는 왼쪽 이로 잘 씹습니다. 잘 씹다 보면 자연히 삼켜집니다. 입속이 완전히 비면 다시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입속에 음식이 들어있는데도 음식을 더 집어넣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잘 씹으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잘 흡수됩니다. 소화기의 벽에서 흡수되고 혈당치가 올라가기까지는 몇 시간이나 걸리겠지만 잘 씹어서 먹으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혈당치가 올라갑니다. 씹는다는 동작이 조건반사로 뇌의 중추를 자극하고 혈당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몸속으로 차츰 들어가면 혈당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대체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혈당치의 상승으로 뇌의 식욕중추가 자극을 받고 만복감을 느낍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장수촌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섭취 칼로리를 조사해 보니 1800kcal인데 매일 밭이나 산에서 일하는 105세 혹은 110세의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음식물을 섭취하여 활력을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잘 씹어서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이것이 바른 식사법입니다. 호흡을 가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은 폐를 수축시키고
팽창시키는 그 차이로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늑골은 바구니와 같아서 흉식 호흡으로는 움직이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로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매우 커지고 깊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횡격막은 근육의 막이므로 훈련을 하면 잘 드러납니다. 호흡이 얕으면 생각하는 힘도 얕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생각하는 힘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긴장해서 당황스러울 때나 무서울 때는 복식 호흡을 하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이라는 글자를 보면 호자가 먼저 나옵니다. 숨을 내쉬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먼저 나쁜 것을 내뱉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깨끗한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배를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배란 배꼽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배꼽 조금 밑입니다. 이 부위를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를 들어가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또한 내장이 수축하면서 잘 움직이게 되고 나쁜 피도 나옵니다. 배를 쑥 들어가게 하면 숨이 나오기 때문에 뱉을 수 있을 만큼 뱉으면 멈춥니다. 그냥 힘을 빼는 것만으로 자연히 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숨이 들어갑니다. 폐 속에는 가스 교환 등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내뱉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폐 속에서 4에서 5초 정도 숨을 멈추고 그 다음에 뱉습니다. 또한 숨을 내뱉을 때는 휘파람을 불듯이 입술을 모아보거나 소리를 내면 좋습니다. 출구가 좁아 저항을 받으면 안쪽에서는 숨이 지나는 길이 열립니다. 이와 반대로 입이 열려 있으면 안쪽이 막혀서 충분히 나가지 못합니다. 산소가 몸속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면 몸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냉기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 생야채나 과일에는 간장을 뿌려서 독을 없앤다. 음식 중에서 몸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해초류입니다. 해초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해초가 산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칼슘을 방출합니다. 사람의 윗속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해초는 윗속에 자신이 가진 칼슘을 대원합니다. 그러니 몸에 칼슘이 필요하다고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초가 더 좋습니다. 또한 해초가 알칼리를 만나면 주변의 나트륨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에는 장액이라는 강한 알칼리성 액체를 분비하기 때문에 해초가 그 주변에 나트륨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혈압을 내리는 기능을 하므로 해초를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땅 밑에서 성장하는 먹을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홍당무, 무, 고구마, 감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감자류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생야채는 소금으로 무치거나 절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햇빛으로 말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야채나 과일은 몸을 냉하게 하는 음식이지만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먹을 때는 간장을 찍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의 독은 아미노산이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아미노산과 소금이 함께 든 음식인 된장이나 간장이 좋습니다. 어느 것이나 콩과 보리의 단백질을 발효로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과일도 간장을 찍어서 먹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습관과 다르다고 부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은 중화시켜서 먹는다. 햇빛에 말린 음식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라도 해를 줄이도록 연구하면 됩니다. 귀찮더라도 조금 연구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식물성 산을 첨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레몬이나 유자의 즙을 뿌려서 먹으면 해가 줄어듭니다. 생선에 탄 부분에는 발암성이 있다고 하는데 식물성 산을 뿌리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이때 감귤류는 과일이니 그 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조금 첨가해야 합니다. 즉, 감귤류를 짠 즙에 간장을 첨가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귤류는 수확 계절에 짜서 냉장 보관해 두면 요긴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껍질채에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제거하고 자른 것이 맛이 더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꽁치를 먹을 때 감귤류의 즙을 짜서 뿌려서 먹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식사법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지혜의 산물입니다. 햇빛에 말린 식재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야채로는 햇빛에 말려서 자른 무말랭이, 표고버섯 말린 것, 말린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로 말린 것이 많으니 먹기 전에 햇빛에 한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백설탕이나 정제한 소금도 그대로 쓰기보다는 병에 넣은 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햇빛에 말려서 쓰면 해가 적어집니다.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건강에 좋다.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칼로리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밥을 3그릇이나 먹었지만 이제는 1그릇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아도 되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거식증이 되거나 과식증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씹으면 됩니다. 잘 씹으면 턱뼈가 단련되어 턱이 튼튼해집니다. 턱뼈가 잘 발달하지 않으면 치아도 나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미용을 위해서라도 잘 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 씹으면 식중독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음식 속에 있는 세균에까지 위산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식중독이 두려운 사람은 잘 씹어서 드십시오. 타액 속에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도 좋아집니다. 잘 씹으면 젊어지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타액선 중에 하나인 이하선은 귀 밑에 있는데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파로틴은 젊음, 즉 생민력을 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턱의 근육을 자주 쓰면 뇌가 자극이 되어
머리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오랫동안 씹는 것이 지루하다면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좋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둘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 씹으면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심한 통풍을 냉기 제거로 치유한다. 통풍은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픔입니다. A씨 씨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통풍 환자였는데도 약을 끊는 것이 두려워서 좀처럼 끊지 못했습니다. 냉기 제거도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아직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통풍이 심해서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진찰을 받던 B씨는 통풍약을 끊고 냉기 제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3일 후부터 지팡이가 필요 없어지고 한 달 후에는 아무도 통풍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요산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장 속의 독이 요산이 높다라는 형태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심한 독이 있으면 엄지 발가락의 관절이 붓는 모양새로 독을 배출합니다. 내장 속의 독이 점차 줄어들면 관절이 편해집니다. 보기에는 통풍이 아니지만 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은 왕후 귀족의 병, 미식가의 병이라 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병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비만을 부르는 큰 적이므로 현미식과 채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냉기 제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A처럼 약을 좀처럼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풍이 심했던 B씨처럼 냉기 제거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약을 끊어도 다시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냉기 제거를 하는 마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나쁘면 몸에 냉기가 쌓이고 몸이 약해져서 세균이 달라붙습니다. 나뭇가지에 달린 열매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에서 따서 집안에 두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3, 4일 후에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열매가 나뭇가지에 달렸을 때나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아직 활력이 있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이 끊어져서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세균이 달라붙습니다. 세균은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균이 무섭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냉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 건강해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냉기 제거를 위한 7가지 실천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반신욕, 두 번째로 양말 겹쳐 신기, 세 번째로 소식, 네 번째로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5번째로 하의는 두껍게, 상의는 얇게 입는 것. 6번째로 견직물 의류 입기. 7번째로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 반신욕 건강 백서입니다. 저자는 신도 요시 하루,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도 요시하루, 1948년 9월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동대학 부속병원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했다. 대표 저서로는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 자연의 속삭임, 의사의 말 등 다수가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암, 천식 등 요즘 특히 많은 병의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나만 즐겁다면, 나만 돈을 번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지구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의학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병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넓고 큰 눈으로 지구와 우주, 그리고 인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을 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모두 냉기 제거 건강법으로 가능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과 손을 잡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면 황폐해진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찾을 것이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냉기 제거 생활의 기본은 반신욕, 양말 신기,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하고 윗도리를 가볍게, 밥을 꼭꼭 씹어 먹기, 식사는 조금 모자라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마음의 냉기도 제거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다면 당신도 사회도 자연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기와 양기가 온몸 구석구석 빠짐없이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이것이 잘 돌지 못하고 어느 한 군데 정체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기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음기는 위로 올라가고 양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듯 기가 온몸을 빙글빙글 잘 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기와 양기에는 또 하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음기는 찬 곳을 좋아하고 양기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발이 차고 상반신이 따뜻하면 양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차기 때문이죠. 반대로 음기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쪽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 싫고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기 싫으면 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몸의 아래 위쪽에 온도차가 만들어낸 상태를 냉기라고 합니다. 냉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동맥에서 충분한 혈액이 나오지 않으면 내장의 세포와 손발의 근육세포 등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반신은 차게 하고 하반신은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냉기를 제거해서 몸에서 병의 독을 배출해야 합니다. 냉기는 피의 흐름을 나쁘게 하고 병의 근원을 만드는 매우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냉기는 물리적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고 음식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한족열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이른바 자기중심의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냉해지면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은 서양 의학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바로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슬러지라고 합니다. 슬러지란 하수벽에 달라붙은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진흙이 침전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오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하반신을 차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생기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돌지 못하면 영양분은 물론이고 내보내야 하는 노폐물의 배출이 나빠져서 내장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런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는 사람의 몸속에 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강한 세포보다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먼저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암세포를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암은 커지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어지고 암은 커다란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암이 생겼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기는 원인을 차단하면 암은 소멸됩니다. 생기는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순히 암을 잘라내고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부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강물이 쓰레기와 오염물로 더러워져 있을 경우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정화제를 뿌린다고 해도 한순간의 일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염의 근원을 단절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기가 있으면 몸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먼저 냉기를 제거해서 먼저 방해물을 없애야만 저절로 치유됩니다. 고전의 결론은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 중의 약이 바로 진정한 치료법이자 건강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써야 합니다. 냉기 제거를 하는 동안 몸의 냉기만 제거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냉기까지 제거해야 한다.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냉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른 삶의 근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면 사람만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얼마 전 장수촌을 찾은 리포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이 말하기를 장수의 비결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뒹굴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뭔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이나 운동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깅을 하거나 에어로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닦고 물걸레질을 하면서 몸을 움직입니다. 주변의 길을 깨끗하게 쓸고 쓰레기를 버리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취미도 없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빈 깡통은 누구나 주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면 머리에 피가 쏠리고 몸이 냉해져서 내장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이 경우 몸 전체가 똑같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마음의 삐뚤어짐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짐에는 교만함, 냉정함, 이기심, 욕심이라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만함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정작 자신은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은 모두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간장과 담낭 부위가 나쁩니다. 냉정함은 차갑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차갑습니다. 교만함과 냉정함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냉정한 마음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구나 하는 다른 사람의 고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저 사람이라면 내게 이 정도의 일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냉정한 사람은 심장과 혈관 계통이 나쁩니다. 소장,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도 나빠집니다. 한방에서는 3초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고 소화기병과도 연관이 됩니다. 3번째의 이기심이란 나만은 안전하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락하고 싶어서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심하고 싶으니 조금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바로 먹고 마십니다. 굶어 죽을까 걱정하고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먹고 마십니다. 즉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실지 아실 것입니다. 소화기가 나빠져서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소화기가 나빠집니다. 4번째는 욕심입니다.
극락왕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스스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폐와 대장이 나빠집니다. 욕심이 많으면 밖으로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싶다. 버리는 것은 싫다. 이런 잠재의식이 있어서 변비로 고생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병을 초래한다. 병이란 마음의 삐뚤어짐 때문에 생긴다고 기술했습니다. 마음의 삐뚤어짐의 첫째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다라는 집착은 마음의 독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하를 얻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하고 싶다라는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꼭 먹어야 하는 하고 싶다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하고 싶다가 있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화투를 칠 때 상대는 단 3명입니다. 그런데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에는 상대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머리에 피가 오릅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끙끙 앓게 됩니다. 머리에 피가 오르면 발이 냉해집니다. 건강이란 동양의학에서 말하듯 음기와 양기가 몸속을 순조롭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기의 흐름과 함께 혈액이 순환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혈액의 순환이 정체되면, 이를테면 동맥이 정체되면 영양분과 산소가 운반되지 않습니다. 정맥이 정체되면 탄산가스와 그 외의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설로 교통이 차단된 대도시와 같습니다. 생활 물자가 들어오지 않고 쓰레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시의 시민 생활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냉기 제거를 위한 7가지 실천요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조결이 피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원리로 봐서 탕에 들어갈 때 어깨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탕에 몸을 담글 때 허리 밑, 적어도 명치 밑이 좋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서서 놀게 하면 됩니다. 탕의 온도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 좋고 20분 이상 느긋하게 앉아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피부의 표면만 데워질 뿐 몸속까지는 데워지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느긋하게 들어가 있으면 몸속까지 열이 전달이 되어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 내장의 기능도 좋아져서 땀이 납니다. 이 땀은 내장에 독이 나오는 것이므로 땀을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기가 제거되면 땀이 나오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욕실이 차가울 때는 처음부터 반신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반신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다음 욕조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어깨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하반신의 몸속까지 탕의 온도가 스며들어서 영하 6도의 추운 겨울밤일지라도 욕실의 창문을 열고 찬바람이 들어오게 해도 됩니다. 몸에 닿는 찬바람은 아마도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도 책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는 반신욕을 몇 시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반신에는 팔도 포함됩니다. 그럼 팔이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팔은 밖으로 내놓고 손목은 탕 속에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목도 상반신에 들어가므로 당연히 밖으로 내놓고 있어야 합니다. 탕에서 나오면 몸을 잘 씻고 양말, 바지 순으로 아랫돌이 붙어 있습니다. 상반신은 얇은 것을 입습니다. 탕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족탕만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양말을 겹겹이 신는 것이 냉기를 막는 비결. 발이 뜨겁다는 것은 냉하다는 증거이다. 양말을 겹겹이 신으면 발이 따뜻해지고 피의 흐름이 좋아져서 발에서 독이 마구 배출됩니다. 발바닥에는 몸의 어느 부위보다도 한선이 많고 내장의 뜸자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견섬유는 독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실크로 만든 발가락 양말을 먼저 신습니다. 발가락 양말이 좋은 것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서 나오는 독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역시 흡수력이 뛰어난 면 양말을 신습니다. 두 번째로 신는 양말은 보통 모양의 것을 신습니다. 다음에는 실크, 그 다음에는 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5장에서 6장을 신고 마지막으로 면이나 털 양말을 신으면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신고 잡니다. 양말 중에는 발목이 꽉 끼어서 피의 흐름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목 부분의 고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양말을 많이 신으니 빨래하기가 힘든데 매일 빨아 신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신고 있어도 됩니다. 한편 피부와 맞닿은 양말만 매일 갈아 신는 방법도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신는 양말은 빨지 말고 반나절 그냥 두었다가 다시 신으면 됩니다. 낮에 신은 것은 더러워졌다고 생각될 때 빨면 됩니다. 처음에는 양말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독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발이 뜨거우니 양말은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이 너무 냉하다는 증거입니다. 양말을 잘 신고 있으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와 뜨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반신을 가볍게 입습니다. 하의는 두껍게, 상의는 얇게 입는다. 옷을 잘못 입어서 냉기가 심해지면 발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발을 차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반신이 춥다고 상의를 많이 입게 됩니다. 두한 종렬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입는 것이 좋은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복 바지를 입지 않고 양말은 한 켤레만 신습니다. 내복 바지를 입으면 노인네 같다는 말을 들으니 맨살에
양복 바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 재킷을 입습니다. 그러면 두한 종렬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발이 점점 냉해지고 몸이 나빠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다리에는 나일론 스타킹 하나를 달랑 신습니다. 스타킹을 만드는 화학섬유는 몸에 상당히 나쁩니다. 몸의 표면에서 독이 배출되는데 화학섬유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독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밑으로 정체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발진으로 나타납니다. 나일론 블라우스를 입으면 염증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하의에 비해서 상의는 많이 입습니다. 모피 코트까지 걸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동경하는 복장이라니 큰일입니다. 하체는 두껍게, 상체는 가볍게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몸이 튼튼해집니다. 두한 종렬을 늘 염두에 두고 내복 바지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긴 치마를 입으면 다리와 치마 사이에 큰 공기층이 생겨서 겨울에는 특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복은 매우 합리적인 옷입니다. 솜과 비단으로 누빈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습니다. 상반신에는 얇은 저고리 한 장을 입으니 참으로 좋습니다. 예전에는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화학섬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상의부터 점차 얇게 입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양말은 꼭 신습니다. 하체는 두껍게, 상체는 가볍게.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적게 묻고 잘 씹는다. 냉기 제거에 있어서 식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해초류, 콩류를 주로 한 채식이고 맛은 담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식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보통 2000kcal나 2200kcal를 섭취하는데 1000이나 1100kcal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는 체력이 모자란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1100kcal라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요리는 그릇에 가득 담지 않고 조금씩 담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입에 넣고 오른쪽 이로 잘 씹고 그 다음에는 왼쪽 이로 잘 씹습니다. 잘 씹다 보면 자연히 삼켜집니다. 입속이 완전히 비면 다시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입속에 음식이 들어있는데도 음식을 더 집어넣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잘 씹으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잘 흡수됩니다. 소화기의 벽에서 흡수되고 혈당치가 올라가기까지는 몇 시간이나 걸리겠지만 잘 씹어서 먹으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혈당치가 올라갑니다. 씹는다는 동작이 조건반사로 뇌의 중추를 자극하고 혈당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몸속으로 차츰 들어가면 혈당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대체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혈당치의 상승으로 뇌의 식욕중추가 자극을 받고 만복감을 느낍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장수촌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섭취 칼로리를 조사해보니 1800kcal인데 매일 밭이나 산에서 일하는 105세,
혹은 110세의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음식물을 섭취하여 활력을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잘 씹어서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이것이 바른 식사법입니다. 호흡을 가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은 폐를 수축시키고 팽창시키는 그 차이로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뇌시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늑골은 바구니와 같아서 흉식 호흡으로는 움직이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로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매우 커지고 깊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횡격막은 근육의 막이므로 훈련을 하면 잘 드러납니다. 호흡이 얕으면 생각하는 힘도 얕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생각하는 힘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긴장해서 당황스러울 때나 무서울 때는 복식 호흡을 하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이라는 글자를 보면 호자가 먼저 나옵니다. 숨을 내쉬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먼저 나쁜 것을 내뱉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깨끗한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배를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배란 배꼽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배꼽 조금 밑입니다. 이 부위를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를 들어가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또한 내장이 수축하면서 잘 움직이게 되고 나쁜 피도 나옵니다. 배를 쑥 들어가게 하면 숨이 나오기 때문에 뱉을 수 있을 만큼 뱉으면 멈춥니다. 그냥 힘을 빼는 것만으로 자연히 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숨이 들어갑니다. 폐 속에는 가스 교환 등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내뱉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폐 속에서 4에서 5초 정도 숨을 멈추고 그 다음에 뱉습니다. 또한 숨을 내뱉을 때는 휘파람을 불듯이 입술을 모아보거나 소리를 내면 좋습니다. 출구가 좁아 저항을 받으면 안쪽에서는 숨이 지나는 길이 열립니다. 이와 반대로 입이 열려 있으면 안쪽이 막혀서 충분히 나가지 못합니다. 산소가 몸속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면 몸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냉기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 생야채나 과일에는 간장을 뿌려서 독을 없앤다. 음식 중에서 몸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해초류입니다. 해초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해초가 산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칼슘을 방출합니다. 사람의 윗속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해초는 윗속에 자신이 가진 칼슘을 대변합니다. 그러니 몸에 칼슘이 필요하다고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초가 더 좋습니다. 또한 해초가 알칼리를 만나면 주변의 나트륨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에는 장액이라는 강한 알칼리성 액체를 분비하기 때문에 해초가 그 주변에 나트륨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혈압을 내리는 기능을 하므로 해초를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땅 밑에서 성장하는 먹을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홍당무, 무, 고구마, 감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감자류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생야채는 소금으로 무치거나 절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햇빛으로 말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야채나 과일은 몸을 냉하게 하는 음식이지만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먹을 때는 간장을 찍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의 독은 아미노산이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아미노산과 소금이 함께 든 음식인 된장이나 간장이 좋습니다. 어느 것이나 콩과 보리의 단백질을 발효로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과일도 간장을 찍어서 먹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습관과 다르다고 부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은 중화시켜서 먹는다. 햇빛에 말린 음식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라도 해를 줄이도록 연구하면 됩니다. 귀찮더라도 조금 연구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식물성 산을 첨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레몬이나 유자의 즙을 뿌려서 먹으면 해가 줄어듭니다. 생선에 탄 부분에는 발암성이 있다고 하는데 식물성 산을 뿌리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이때 감귤류는 과일이니 그 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조금 첨가해야 합니다. 즉, 감귤류를 짠 즙에 간장을 첨가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귤류는 수확 계절에 짜서 냉장 보관해 두면 요긴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껍질채에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제거하고 자른 것이 맛이 더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꽁치를 먹을 때 감귤류의 즙을 짜서 뿌려서 먹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식사법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지혜의 산물입니다. 햇빛에 말린 식재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야채로는 햇빛에 말려서 자른 무말랭이, 표고버섯 말린 것, 말린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로 말린 것이 많으니 먹기 전에 햇빛에 한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백설탕이나 정제한 소금도 그대로 쓰기보다는 병에 넣은 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햇빛에 말려서 쓰면 해가 적어집니다.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건강에 좋다.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칼로리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밥을 3그릇이나 먹었지만 이제는 1그릇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아도 되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거식증이 되거나 과식증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씹으면 됩니다. 잘 씹으면 턱뼈가 단련되어 턱이 튼튼해집니다. 턱뼈가 잘 발달하지 않으면 치아도 나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미용을 위해서라도 잘 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 씹으면 식중독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음식 속에 있는 세균에까지
위산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식중독이 두려운 사람은 잘 씹어서 드십시오. 타액 속에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도 좋아집니다. 잘 씹으면 젊어지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타액선 중에 하나인 이하선은 귀 밑에 있는데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파로틴은 젊음, 즉 생민력을 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턱의 근육을 자주 쓰면 뇌가 자극이 되어 머리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오랫동안 씹는 것이 지루하다면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좋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둘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 씹으면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심한 통풍을 냉기 제거로 치유한다. 통풍은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픔입니다. A 씨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통풍 환자였는데도 약을 끊는 것이 두려워서 좀처럼 끊지 못했습니다. 냉기 제거도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아직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통풍이 심해서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진찰을 받던 B씨는 통풍약을 끊고 냉기 제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3일 후부터 지팡이가 필요 없어지고 한 달 후에는 아무도 통풍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요산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장 속의 독이 요산이 높다라는 형태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심한 독이 있으면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붙는 모양새로 독을 배출합니다. 내장 속의 독이 점차 줄어들면 관절이 편해집니다. 보기에는 통풍이 아니지만 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은 왕후 귀족의 병, 미식가의 병이라 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병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비만을 부르는 큰 적이므로 현미식과 채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냉기 제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A처럼 약을 좀처럼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풍이 심했던 B씨처럼 냉기 제거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약을 끊어도 다시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냉기 제거를 하는 마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나쁘면 몸에 냉기가 쌓이고 몸이 약해져서 세균이 달라붙습니다. 나뭇가지에 달린 열매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에서 따서 집안에 두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3, 4일 후에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열매가 나뭇가지에 달렸을 때나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아직 활력이 있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이 끊어져서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세균이 달라붙습니다. 세균은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균이 무섭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냉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 건강해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냉기 제거를 위한 7가지 실천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반신욕, 두 번째로 양말 겹쳐 신기, 세 번째로 소식, 네 번째로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다섯 번째로 하의는 두껍게, 상의는 얇게 입는 것, 여섯 번째로 견직물 의류 입기, 일곱 번째로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